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스한 봄 날씨가 기분 좋게 비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건강히 보내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요즘 유행하는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른바 제주 모녀를 두둔했던 강남구청장이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JTBC의 손석희 사장 측이 조주빈과 김웅 배후에 삼성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해명을 해서 더욱더 의문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N번방 사건의 유력 용의자 조주빈과 관련해서 경찰의 감사장, 경찰의 표창까지 받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주빈의 이 이중 얼굴, 두 얼굴 과연 어디까지인가? 잠시 후에 조주빈의 또 하나의 민낯을 저희가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1,500만 가구에 100만 원 가닥을 지원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정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당정청은 전체 가구의 70%에게 지급할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안보다 더욱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구에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에서는 예산을 재구성해서 100조로 확보해야 한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양측의 이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뒤늦게 코로나 경제 정책 총선 대결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확실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또 다른 국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역유입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유학생을 따라온 코로나 양상이 오늘 조선일보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서울에서 확진이 발생한 확진자의 60%가 해외 입국자였다라는 통계가 오늘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최근 한 주간 대구, 경북은 주춤한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갑자기 늘었다. 그런데 60%가 서울 같은 경우는 해외 발 유입이었다라는 겁니다. 점점 근데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입국자 전원 격리에 방침을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이제라도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양쪽에서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의료진의 번아웃,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소진된 상태, 번아웃 위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의료진의 경우에는요, 감기 몸살에 코피까지 터져 나왔다. 공황장애를 보이는 의료진의 사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2달 넘게 거의 못 쉬고 강행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 특히 대구 경북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피로가 쌓여서 감염의 위험이 커질 우려가 현장에서는 제기되고 있고요. 공사 인력 없는 보건소는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는 겁니다. 의협에서는 의료진 과부하된 참혹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만 힘내십시오라는 말까지 머뭇거려지는 현실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의료진들의 이 번아웃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두가 좀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들 스스로가 N번방의 가해자다, N번방에 참석했던 가담자다라는 명단을 공개하는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주홍글씨방, 스스로가 텔레그램 자경단이다라고 자처했던 주홍글씨방인데 이 법률적인 논란을 떠나서 한겨레 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가해자를 공개했었던 주홍글씨방이 알고 봤더니 또 다른 N번방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겨레는 취재를 했습니다. 수사가 좁혀오자 텔레그램 자경단으로 둔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N번방과 관련 같은 운영자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해서 서로를 비난을 했던 3대 N번방 중에 하나가 이 주홍글씨방이었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조주빈도 가입한 신상박제 놀이터더라.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했던 관계자는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국내 상황은 코로나19로 심각하고 전 세계도 코로나19로 심각한데 북한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발사체 2발을 또 도발했어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실전 배치를 앞둔 정확도 향상 훈련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꼭 코로나19 국면으로 온 세계가 힘든데 북한마저 이렇게 신경 쓰게 해야 합니까? 원산에서 2발 발사했습니다. 고도는 30km 이상입니다. 비행거리도 230여 km 넘게 날아갔습니다.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2대의 발사체, 이동식 차량에서 20초 간격으로 빵빵 발사를 했습니다. 회피기도 않고 섞어 쏘기도 없었다. 대놓고 썼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수호 행사 때 천안함 폭침과 관련돼서 북한 수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데 아니 그럼 북한 수행을 북한 수행이라고 하지 누구 수행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월요일의 남자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변호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헌법 스승 경기대학교 부총장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방송기자 출신 문체부 차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 보수의 품격 박성기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월요일과 수요일에 새로 저희 돌직구쇼에 든든하게 합류한 지원군입니다. 시사평론가이자 또 민주당 선대위의 상근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경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5년간 보좌진 생활을 해서 여의도 국회 전문가입니다. 공간과 논쟁의 장성철 수사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3가지 키워드도 오늘 한번 꼽아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감사장. 이게 황당합니다. 경찰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누가? 조주빈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유학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난 1주간 특히 서울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 60%가 해외 발이었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보죠.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슬로건.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당의 슬로건도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김재현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이 조주빈의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왜 조주빈에게 감사장을 준 것일까? 그리고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 등 유명 인사들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던 걸까? 손 사장은 왜 배우에 삼성이 있다고 믿었던 걸까? 이 모든 의문점 오늘 돌직구쇼의 첫 손서로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경찰이 준 감사장, 사실상의 표창장, 경찰과 조주빈. 경찰은 조주빈의 정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조주빈의 공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신상을 빼서 조주빈에게 전달해 주었던 조력자, 이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주말 새에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범죄에 조력했을 뿐 아니라 본인이 짝사랑했었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9년째 스토킹하고 살해 협박까지 했다라는 범죄 상황까지 새롭게 드러나면서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왔습니다. 합리적인 국민들의 청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년째 스토킹 제자, 공범 사회복무요원 신상 공개 청원이 올라왔는데 이 청원을 스토킹을 당한 선생님이 직접 올렸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제 28일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사례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조주빈과 내 딸을 살해 모의한 피의자인 공익근무요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했던 제자다. 선생님이 직접 청원을 올린 겁니다. 스토킹을 당했던 그 딸까지 살해 협박을 받았던 그 선생님이 직접 청원을 올린 겁니다. 2012년부터 무려 9년째 스토킹과 살해 협박에 시달렸다라고 청원은 올려졌습니다. 근무학교도 바꿨고 개명도 했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받고 바꿨는데 도망갈 수 없었다. 그 뒤 5개월 우체통에 내 새 주민등록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그 복무원이 두고 갔다는 겁니다. 아니
9년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학교도 바꿨고요. 주민번호도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5개월 만에 다 알아냈다는 겁니다. 누가 한 명 죽어야 끝나겠구나라고 절망했다는 겁니다. 출소하자마자 구청을 복무하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다. 협박으로 실형 산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 점점점. 박사방 회원들, 공익근무요원 강씨까지 신상정보 제발 공개해달라라고 피해 여선생님은 호소를 했고 오늘 오전 7시 기준 저희가 직접 세봤을 때요. 37만 49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네. 지난주 저희 돌직구쇼 출연하셔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살해 협박 스토킹을 했었던 저 강모 씨가 실형을 살고 출소했는데 저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저 사람한테 개인 신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네. 피해 여선생님이 정말 마음 아픈 청원을 올렸어요. 맞습니다. 흉기를 들고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액자를 깨기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갈아버린다. 뭐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해라. 이런 식의 협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는요. 한 여성의 삶을 완전 망치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을 한 사람에게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해줬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예.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변환봉 변호사랑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2년 이상 실형을 받아야 이러한 사회복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엠번방 사건 때문에 지금 국민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 예, 이경 시사평론가님 오늘부터 출연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 이 조주빈의 공범인데 많은 여성들이 특히나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이렇게나 많은데 신상 공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런 범죄 자체가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한 게 아니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다든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상 공개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답인지 이거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예.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조주빈이라든지 어느 그 범죄자 한 사람 한 사람에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거는 엠번방이라는 그 이슈를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것보단 이거는 집단 성착취 사건이라는 것에 집단 성착취 사건 본질을 보자. 네, 본질적으로 좀 우리가 더 가까이 접근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피해 그 아동 청소녀들이죠. 피해 아동 청소녀들이 우리가 법적으로는 대상 아동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서 예. 이 아이들이 분명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렇게 조주빈이라든지 선생님을 살해한 이 학생들, 지금은 뭐 20대 중반인데요. 살해 모의? 예. 네네,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좀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이 범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는 것은 이 비단 방금 이경 대변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엠번방 사건이 국지적인 사건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범죄의 격가지처럼 얽히설키 다른 것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인데 변함국 변호사님 신상공개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여론이 높은데 이 법적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워낙 피의자의 인권이 보호가 되다 보니까 저는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사건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피의자의 인권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더 우선돼야 되는데 그럼요. 지나치게 그 피의자 그 인권 보호에 좀 중심이 맞춰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신상 공개는 지금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원칙적으로 신상 공개가 원칙으로 해버리고 예정이사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가는 분위기가 맞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이 피의자들한테 내가 범죄를 실수해서 잘못 저지른 경우에는 잘못하면 내 신상이 공개돼서 사회적으로 정말 큰 망신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강력한 위화적 효과를 발휘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러면 결국 언론에서 관심 있거나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했던 사건 외에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히 감옥 가서 한 1, 2년 살다 나오면 되는 거니까 예. 계속 보복을 하고 피해자를 여전히 내가 더 가혹하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사인밖에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실수를 하고 한 여성이라든가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경우에는 자신은 그 몇 배 이상 의 형벌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사람이 내 행동에 있어서 절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피의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는 건 저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여성들이요. 박성규 차관님 사건 기자 오래 하셨잖아요. 해당 선생님이 학교도 옮기고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꿨는데 그러니까 개인 여성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거예요. 숨은 거죠. 그 스토커로부터. 그런데 5개월 뒤에 우편함에 바뀐 주민등록번호하고 딸아이의 신상 정보까지 적어서 살포시 놓고 갔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편지에 그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죠. 청원에.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김진 기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자들도 그런 협박을 좀 받아봅니다. 예. 저도 사실은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 예. 좀 받았죠. 가장 협박할 때 무서운 게 내가 너희 가족 알고 있어, 당신 아이들 알고 있어.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변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신분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 인권이 문제냐, 피의자 인권이 문제냐, 피해자의 보호가 문제냐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 25시 할 때요. 예. 어느 시청자분이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치주의 국가는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이 되는데 당신네 프로그램에서 재판도 끝나지 않은 용의자들의 얼굴을 그렇게 공개하고 전 국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굉장히 세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사건 25시 당시에. 예. 어디 가서 강연할 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것 많은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권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미성년자를 유인해서 성추행을 하거나 또는 온갖 나쁜 짓을 한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질문하니까 정말 찬물을 깨운 듯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인권을 얘기할 때는 남의 얘기였어요. 제3자 얘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로 가지고 오니까 그건 내 아이의 얘기가 되고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신분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사전에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같은 조주빈과 같은 사건, 특히 조주빈이 허풍과 팩트를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당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목적일까요? 주진모 해킹도 내가 했다. 그런데 이게 허세라는 거고 들통이 오긴 났다는 겁니다. 지난 1월 조주빈이 박사방에서 주진모 해킹 피해 사건을 언급했었다. 당시 박사방 참가자 수만이 있었고요. 주진모가 먼저 언론 플레이하길래 문자 자료를 공개했다. 주진모는 카톡이 더럽다. 약한 정준호급이다라고 주장을 하며 채팅방 캡처본을 이용해 협박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내가 주진모 해킹에서 협박했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아니다. 조주빈과 관련 없는 게 확실하다. 조 씨는 허풍이 센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경찰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 16일 경찰은 조주빈 검거 당시 자택에서 휴대전화 5대를 압수했다. 보통 휴대전화 많이 써봤자 2대인데 조주빈은 5대를 썼다. 그리고 일부 전화기는 소위 대포폰, 그렇죠? 타인 명의 혹은 명의가 없는 대포폰.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압수 휴대전화 2대는 잠금 해제를 했다. 잠금 풀었다는 겁니다. 범행에 추가 단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오늘 정말 황당한 건 조주빈이 경찰의 감사장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조주빈이 겉으로는 경찰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자처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막힌 거하고 정말로 기막히죠. 지금 감사장 사진 보이시죠? 2018년 1월에서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지역의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 신고 등 범인 검거에 조주빈이 실제로 기여를 해요. 이야, 이건 또 뭐죠? 인천 미추홀 경찰서장의 감사장까지 받았다.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준 거예요. 신고 보상금 5회, 금액도 140만 원이나 받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또 감사장을 자랑해요. 형사분들 도와드렸으니 이제 내가 도움받을 차례다. 삶은 업보의 연속이다. 뭔 소리예요? 라고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게시글을 올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요, 박 중장님,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데 조주빈이 도와줬다.
조주빈이 범죄는 악질적이지만 사이버상에서 뭔가를 꾸미고 해킹하고 뭔가를 들여다보는 능력은 굉장히 좀 악한 쪽으로 탁월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 거의 뭐 동무대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지금 감사장을 준 것은 경찰서가 바보가 아니라 그 조주빈이가 아주 치밀한 겁니다. 그렇군요. 조주빈이가 이제 뭐 삼성도 운운하고 손석희 운운하고 김웅 뭐 기자입니까 운운하고 뭐 윤장애 시장 운운하고 이것은요 전형적인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지만 아주 악당 중에 악당이 보면은 과대망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치밀하거든요. 그런 것이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26만 명이 뭐 보는 사람까지 이것은 매우 심각한 거다. 주말에는 그 엠번방을 봤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40대 남성이 그렇죠. 극단적 선택하는 일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모두가 같이 이제 느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전번주에 와서 마약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이걸 마약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마약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이건 범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마약을 가진 자한테 우리가 몰래 수사하지 않잖아요. 예. 함정 수사까지 해서 공개 수사를 합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일망타진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래서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수사기관, 사정기관, 사법기관에서 총동원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예. 이제 앞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보면 대처할 거냐. 지금 현재 제도로서 충분한 것인가. 우리가 자꾸 방송에서 연일 너무 중대한 범죄다 하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까? 해결을 해내지 않아요. 대통령도 직접 나서셔야 된다. 그렇죠. 예. 우리 민식이법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등하교육길에 문제 생겼을 때 역시 전 국민이 나서니까 해결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공익요원의 그 행위에 대해서 청원글이 올라왔잖아요. 예. 진상 공개를 하자. 뭐 이런 것은 그만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걸 저는 활용해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된다. 저는 최소한 두 가지 조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스토킹. 아까 나온 친구가 한 게 스토킹 아닙니까? 스토킹은 어떻게 보면 성과 관련된, 특히 여성과 관련된 성범죄를 이루기 위한 가장 초기 단계거든요. 초기 단계부터 아주 절대 누구도 감히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벽을 쌓아야지 거기 사법기관에서 관대하게 처벌을 해버리니까 스토킹 다음에 범죄 저지르는 게 없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지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 법적으로 정해졌네. 그죠? 판사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이 성범죄 26만 명이 과연 얼만큼 연루되어 있는 것인가, 심각한 것인가, 소위 공동정범의 범위를 매우 넓혀가지고 이게 지금 저는요, 이 텔레그램이 신상 공개를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는 언젠가 수사를 하면서 드러난다고 봐요. 입금을 한 사람이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 사건을 좀 처리해가는 그런 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조주빈이 여러 범죄를 행각을 벌였는데 특히 사회적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범죄를 본인 입으로 언급을 해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시장, 그리고 김웅 전 프리랜서 기자 등등에 대해서 본인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주말 사이에 손석희 사장 측이 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경찰 신고 없이 조주빈에게 덜컥 거금의 1,000만 원 상당을 건넸는지에 대해서 해명성의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해명이 더욱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명했을까요? 지난 27일 자사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주빈이 김웅 뒤에 삼성이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다. 배우에 삼성이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신고해야 한다는 판단이 잘 안 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게 첫 번째 의문이다라고 제기가 됐습니다. 삼성이 배우라면 왜 신고를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조주빈은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손 사장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내용이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우의 삼성은 없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삼성은 없었지만 손 사장은 그렇게 믿고서 경찰에게 신고를 못했다는 겁니다. 삼성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입장. 모두 사실 무근이다. 황당하다. 사실이라면 손 사장이 신고는 물론 모두까지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김웅 기자는요. 내가 삼성의 사주를 받았다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손 사장이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문. 괴한 자택 침입. 손 사장은 CCTV로 봤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왜 신고를 안 했느냐. 실제로 6개월간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서성거리는 것을 CCTV로 확인했다. 최근 낯선 남자가 자택을 침입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 관계자는 CCTV 같은 구체적 증거로 경찰에 수사 요청하는 게 그 배후라는 것을 찾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손 사장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의문. 조주빈은 어떻게 손석희 사장의 연락처를 알았느냐라는 거겠죠. 손석희 사장과 조주빈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야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이 번호를 알고서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취했느냐라는 세 가지 의문점이 오늘 한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소장님, 확실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뭔가 손석희 사장이 말하지 못할, 드러나면 안 되는 그러한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추측이 있는 겁니다. 세간의 추측이죠? 세간의 추측입니다. 일각의 추측이죠. 그러니까 속을 수는 있지만은요, 돈을 보내지는 않아요, 보통. 집에 괴한이 침입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지, 6개월 동안 우리 집 앞을 어슬렁거리고 괴한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냥 그거를 넘어갑니까? CCTV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조주빈은 계속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것은 정말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께서는 그냥 뭐 배우나 증거 확보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좀 더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손석희 사장도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도 보냈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럴 때 본인이 뉴스에서 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팩트 취재를 정확하게 합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다 뒤에 파헤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궁금줄 풀어줬죠. 본인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고 솔직한 얘기를 좀 내놔야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계없이 조주빈이 느닷없이 얼굴 공개하면서 손석희 사장을 언급하고, 그리고 뭐 다른 윤장현 시장이나 김웅을 언급했던 이 일종의 작전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다 집중돼야 될 초점을 손석희 사장에게로 상당 부분 돌려놨어요. 저걸 보면서 조주빈이라고 하는 저 젊은 20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범죄를 자기가 이렇게 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 좋은 머리가 참 대단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장 얘기했잖아요. 감사장 가는 거는 좋은 일 하면 감사장 갈 수 있죠. 당연하죠. 그리고 표창장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N번방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경찰을 도운 문제를 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의 범위에 저 조주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놓여 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100% 악인이라고 해서 하는 모든 일이 100% 나쁜 것 아니고, 선인이라고 해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100% 다 옳은 건 아니고 좋은 것 아니죠. 다 어느 정도씩은 좀 섞여 있다는 것인데, 과거 또 경험을 좀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사건 25시 할 때 보면은 정말 끔찍했던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 그런데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의외로 범인이 사회 지도층 인사 또는 성직자 또는 공무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붙는 타이틀 하나 더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더라.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더라. 어쨌든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에서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경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언가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갈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한 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입증시키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손 사장 이야기 말씀 중이었는데, 특히 이경 시사평론가님, 이해가 안 되는 세 가지 의문 중에 하나가 배후에 삼성이 있다라는 건데, 조주빈도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배후에 삼성은 없다. 삼성도 황당하다. 그런데 손 사장은 왜 믿었을까?
이게 사실 제일 좀 이해가 안 돼요. 우선은 뭐 손석희 사장님의 전화번호는 저도 알지를 못하는데 그걸 모르시죠? 어떻게 알았는가.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솔직히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모든 것의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그 시작은 항상 사이버상이었단 말이에요. 사이버상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더 밝혀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 성착취가 사이버상에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를 이번에 정말 놀랍게도 더 알게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법 제도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기반을 지금부터라도 정말 탄탄하게 면밀히 세밀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그 동영상, 좀 음란 동영상 1회 다운로드만으로도 70개월을 징역을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미미한 법적 테두리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청한 거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가 전혀 없습니다. 범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한 부분, 특히 이 N번방에서 시청하신 분들은 돈을 주고 그 방에 들어가서 시청했기 때문에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어떻게 보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만 궁금합니까? 왜 다들 이렇게 제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저만 궁금한가 봐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2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손석희 JTBC 사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아니, 손석희 JTBC 사장은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사람입니까? 저는요, 조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면 2달이 건너면 전화번호 알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거. 이 기사를 보면서 뭐하고 똑같이 느꼈냐면, 아까 좀 제일 처음에 이야기 나온 거 있죠. 공인요원이 무슨 뭐 협박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토론했던 거. 그 기사 또 보면은 어떤 판사도 이야기했대요. 정신적으로 좀 그 친구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20대 내지는 성격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식의 기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돌이켜 보면요. 우리나라 중대 범죄는 20, 30대도 상당히 관여를 했던 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조주빈이가 저는 손석희 사장이나 윤장현 사장 한때 뉴스에 시장 뉴스에 엄청나게 오르내렸잖아요. 손석희 JTBC 사장도 떳떳하지 못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방송 진행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도 참 다시 뭐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참 시장이 되고 저런 일을 당했을까? 라는 것을 조주빈도 지켜본 거예요. 옳거니. 그리고 JTBC 삼성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게 조주빈 눈에는 이 시야에 들어오면 이것은 일종의 내가 큰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이끌어간다니?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N번방이는 보통 것이 아닙니다. 아마 26만 명이 명단이 공개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명단이 저는 나오리라고 저는 정말 확신하거든요. 이런 이 손석희 사장을 비롯한 이런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까지도 여기에 꼼짝 못하게 돈을 넣었다는 것은 저도 그래요. 저도 참 궁금해요. 그냥 돈을 왜 넣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뭔가 이거 입막음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나 뭔가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함부로 않고 아까 우리 박 교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조지빈에서 우리가 손석희로 옮겨가 버리는 그런 우를 저질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저는 손석희 사장이라든가 윤장현 시장도 뭔가 여타에 저는 안 좋은 일이 저는 분명히 있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추측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주빈은 충분히 이 N번방의 같은 그런 정말 우리 상상도 못할 중범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조직체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주빈의 사건 때려잡자. 이런 말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변호사 변호사님. 해명을 했으니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배우에 삼성이 있다. 네. 삼성은 아니라고 했어요. 조주빈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삼성은 배우에서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손석희 사장쯤 되는 분이 배우에 삼성이 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속았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은 수많은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가감 없이.
그렇죠. 뭐 그동안 손석희 사장이 삼성에 대해서만 이제 약했다고 하면 전혀 뭐 모르겠는데 뭐 그런 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장소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조주빈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교도소 한 30번 갔다 온 사람 정도 상당히 치밀해요. 예. 자신의 시선 어떻게 돌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이 허풍스러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조사받을 때도 내가 원래 허풍이 셉니다. 이거 범죄는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복선이 깔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그 여론의 관심을 손석희와 윤장현으로 돌리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제가 원래 뻥이 심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요 정도까지 먹고 범죄 수익 50억 말도 안 돼요. 한 뭐 5천만 원 정도 벌었지 몇십억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냥 허풍이 심해서 헛돈 얘기했던 거예요. 라는 스스로의 보호막입니다. 이제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놓고 있는데 언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하나하나 관심을 갖다 보면 정작 이제 조주빈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희석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해명도 해명대로 들을 필요는 있겠죠.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변함 변호사님은 잠시 나가셨다가 세 번째 주제 때 다시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제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영유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난 일주간 서울에서 발생한 새로운 확진자 중에 60%는 해외발 감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이른바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 모녀가 제주 여행을 떠났던 것과 관련해서 제주도청이 상당 부분의 피해액을 해당 모녀에게 청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강남구청장이 이를 두둔해서 주말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7일 소위 제주 모녀를 두둔했던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이야기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유학생 딸은 학교 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기분 전환을 위해 이들 모녀는 당초 21일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지난 20일부터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는데 출발 당일 저녁에는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해당 모녀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다. 원래 하와이를 가려고 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게 안 돼서 제주를 떠났다라고 이른바 두둔을 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해당 구청장의 이 팩트도 틀렸다라는 제주도청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강남구에서 역학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책임이 있는 거죠. 20일 날 정상의 발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도가 새로 알아낸 게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역학조사에서 지금 결정된 것이다. 결국은 입도 당시에 증상이 발현됐다는 것은 강남구청이 알고 있었고 제주도청에 오히려 통보를 해준 건데 앞서서 강남구청장은 왜 그런 두둔성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자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방문 모녀 확진자와 관련한 저의 발언이 진위와 전혀 다르게 논란이 되고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려대학교의 약학대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김정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교수님,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 소식 저희가 보도해드리면서 해당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움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강남구청장은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도 왜.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강남구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20일에 증상이 있었다. 그걸 제주도청한테 알려줬다면서요? 네네네. 왜 그랬을까요, 구청장님? 글쎄요, 저도 진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선의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선의라는 표현은 좋은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좋은 뜻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 뜻하고 피해자하고 뭐가 연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예. 어찌됐든, 정확하게 역학조사 결과를 보건당국에서 명확하게 발표를 해야지 요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되는데 어찌됐든 현재까지로 봐서는 일단 미국 자체가 굉장히 당시에 보스턴에서 이제 입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도 큰 과거에 신천지 때문에 크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을 스스로라도, 그러니까 이게 방역 당국의 어떤 권고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강남구청장이 왜 어떤 해명을 했을까? 뭐 굳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결국은 이 제주를 방문했던 모녀가 확진 판정을 둘 다 받으면서 이 모녀가 다가갔던 관광지와 카페, 안 그래도 어려운데 모두 다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녀가 접촉한 사람도 90명이 넘어서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해당 도민들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강남구청장의 발언을 듣고.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구청장께서 그거에 대한 비유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유입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감염병에 대한 무서움이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구청장님이 이제 그분들도 피해자라고 하신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해당 구청장에 대한 이른바 파면 청원까지 나왔다고 해요. 반발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정승균 강남구청장이 미국 유학생 모녀도 선의의 피해자다. 제주도 입도 당시 별 증상이 없었다라고 했지만 제주도에서 아니 무슨 소리냐. 강남구 니네가 증상이 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반박을 했죠. 그래서 사과를 했죠. 강남구청장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고 구청장을 파면하라는 청원글이 29일 동의 건수가 5만 1000여 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이 변호사 노릇을 했다. 지금 이 시국에 누구 편을 드는 건가? 어떤 이유에건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비판이 있고요. 증상이 있어서 하와이는 취소하고 제주도는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되느냐? 미국은 걱정되고 한국은 괜찮다는 것이냐? 구청장의 해명이 더 가관이다라는 이야기.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발끈했습니다. 아니 증상 발현 여부는 우리가 본 게 아니라 강남구 역학조사에서 결정된 거다. 책임 강남구에 있지 않냐라고 강조를 했고 결국 사과문도 게시했습니다. 사과도 발표했고요. 진위와 전혀 다르게 논란 사과됩니다. 제주도는 계속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계획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일단은 장 소장님. 네. 강남구청장이 왜 굳이 이런 논란의 발언을 했을까와 관련해서 상당히 정무적이지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로 해당 모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강남구청장이 물밑에서 예컨대 제주도청과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거 강남구에서도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모녀가 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제주도청에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좀 뭐 같이 할 테니까 조금 일단은 이렇게 좀 경고장을 날리셨으니까 좀 일단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밑에서 하든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 총장은 민주당 출신의 정순균 총장이고 총장. 그다음 원희룡 우리 제주도 지사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좀 성향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좀 많은 무리가 있고요. 무리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정 구청장이 결국에는 변명과 보호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변명이라는 건 뭐냐면 뭐 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격리와 입국 제한 조치는 27일 날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 강남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라면 보건소나 이런 쪽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계속 좀 추적 관리하고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하고 제주도 가게 했다. 그런데 강남구청 뭐 한 거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이게 그 당시에 여행 갈 때는 아무런 문제 없었어라고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소한 문제긴 하지만 강남구민이니까 강남구청장으로서 어느 정도 좀 변명해주고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청장이 저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걱정이죠. 우리 김앵커는 정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뭐 정무적인 거 당연하지만 정무적인 것까지 가긴 너무 호흡스럽죠.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관계도 달랐죠. 본인들이 이제 알았던 것 아닙니까? 걱정스러운 거는
저분들이 지금 강남구에 이른바 확진자 증가 추세를 막아야 하고 또 강남구 구민들 보호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많이 걱정스럽고 지금 또 하나 걱정스러운 건 강남이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이쪽으로 지금 많이들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학생들이. 구청장께서 뭐가 중요한지 그야말로 그리고 국민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이것부터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 주셨듯이 강남 3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 유입 확진자다라는 분석도 오늘 나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지난 1주간에 특히 서울에서 확진자 수를 분석해본 결과도 오늘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부분인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7일 새 1주간에 3배 이상 늘었다는 것. 특히 강남 3구. 방금 우리 박 차관님 말씀 주셨듯이 강남, 서초, 송파 전체 확진자 총 67명 중 절반 이상인 38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다. 서울 지역의 유학생 확진자 23명 중에 16명이 강남 3구 출신이라는 것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거주자 3명도 잇따라 감염이 된 바 있다는 겁니다. 김정희 교수님, 사실은 유학생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른바 해외 유입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 그러니까 북미권하고 유럽권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수가 한 11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유학생들 물론 뭐 전수가 다 입국은 안 하겠지만 상당 부분 입국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지금 입국한 학생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이전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뒤에서 따라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발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과연 언제쯤 우리 학교가 개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교가 개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언제쯤 개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 특히 이제 제주도를 방문했던 모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딸 결국은 이제 해외 영유입 사례가 지금 확진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유학생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권고도 어기고 마스크도 없이 국내에서 스크린 골프까지 친 영국인의 확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참 스크린 골프는 실내잖아요. 차라리 필드에 나갔으면 위험성이 덜 했을까라는 여론도 있는데 14일 태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었다는 것. 20일 오전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어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용인의 공항 리무진 버스 타고 갔고 수원 영통구까지 또 버스 타고 갔어요. 23일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후에 지금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영국인 남성 A씨인데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요. 다음날 바로 선별진료소로 가고 다음날 바로 스크린 골프장에 갑니다. 그 3시간 뒤에 확정 판정 받았어요. 뭐예요? 수원, 용인, 과천, 서울 등 4개의 도시로 오가며 23명을 접촉했다. 법무부는요, 이거 용납할 수 없다.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법무부도 단단히 지금 화가 났는데 지금 김정인 교수님, 이 영국인 남성 지금 뭐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까지 역학조사 결과가 안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접촉자에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계속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 케이스가 되고요. 일단은 처음부터 의미 드는 게 14일 태국 방문 시점부터 임상 증상이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항 검역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지금 공항 검역에서 발열 검사를 기본으로 하고 문진표 작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발열 검사 자체가 코로나19 특성이 발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발열은 아니고 뭐 기침 증상이 있었다라고 해도 문진표에서 걸르지를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임상 증상이 있었으면 시설 격리로 바로 보냈어야지 자가 격리 조치, 그것도 조치가
의무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외국인이다 보니까 특히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 서구 문화권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다 보니까 아하.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 보건당국의 인력상으로 역학조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미 그러니까 보건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굉장히 많이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사항이 계속 앞으로는 발생을 또 할 거라는 얘기죠. 특히나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기에 어떤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를 해야 된다. 같은 게 중국에서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안 했거든요. 계속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방역의 표본이 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실질적인 방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이경평 의원님. 조금 전에 해외 유입 사례가 60%, 70%라고 해서 저는 왜 이렇게 높은가 제가 본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강남구에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고요. 전체 지금 누적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로 이렇게 비율을 보자면은 4.3%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큰 사례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유입하신 분들, 해외에서 유입한 분들의 거의 91%가 국내 유학생들인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9% 조금 넘는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4월 1일부터죠. 이제부터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이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2주간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제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지요. 30일부터는 37.5도가 그 온도가 올라가면 한국행 비행기를 전혀 탈 수가 없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자가격리가 안 되는 그런 국내에서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부 시설에서 2주간 격리를 받고 또 여기서 문제되는 건 그 비용은 또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용도 스스로 다 부담을 하게끔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다. 네가 내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문제되는 것은 좀 저도 의문점이 되는 그 부분인데요. 이게 한국에서만 코로나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그걸 좀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가고서 스크린 골프장은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스크도 안 쓰고 스크린 골프를 그 시국에 꼭 쳐야만 했을까? 꼭 쳐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안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데 법무부가 그 때문에 화난 거죠? 강제 추방 검토한다는 건? 그렇죠. 일단 그 영국인 당장에 추방시켜야 돼요. 아, 그래요? 또 감염된 사람 구속시킬 수도 없고, 구속시켜봤자 우리만 여기까지만 아니겠어요? 예, 추방하라. 당연히 추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자는데 즉각 추방하라.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제 여기 앉을 때다 보면은 자꾸 애국 차단해야 된다. 저는 옳다고 봐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취하는 방침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이경 대변인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상당 부분 저는 이거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냐면 과거에 이제 혹시 모기장 이론이라고 있어요. 동서평이 중국을 경제 발전시킬 때 개방을 하되 모기장을 쳐서 좋은 공기만 들어오고 나쁜 모기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애국사 들어오는 사람에 불가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맞이할 수는 있으나 절대 감염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확실한다고 봐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차단해버리는 게 제일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1일 날 정부에서 취한 방침은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고 그대로만 실천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강남 3구 문제입니다. 아까 강남구청장 이야기가 나왔지만 강남구청장은 국민들 짜증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애국 유학에 다녀왔던 애가 하와이를 갈라 그랬는데 거기 좀 위험하다 그래서 취소하고 제주도로 갔다. 이거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짜증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군 하와이 못 가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 가운데서도 이제 아까 선의의 피해자를 우리 김철기 교수님이 해설 잠깐 잘못해서 제가 시비가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뭐냐면 착한 피해자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모르고 자기가 감염이 된지 모르고 이제 악의 피해자는 알고 가는 건 이제 그런 이제 용어란 걸 말씀을 드리되 이제 강남구청장이 저는 그 정승윤 구청장도 매우 정치적이라고 봐요. 자기 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구가 신천지하고 묶여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해요, 이제. 강남 3구? 이건 아파트값 비싸다라고 부러워 했지만, 이제는 해외 유학생이 어쨌든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강남 3구 해줄 일이 뭐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안심할 수 있도록 해외 유학파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니까.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구청에서 관리하고 격려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지 일개의 그 모녀를 갖다가 그렇게 변명했던 것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짜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정희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진짜 선택, 여야의 슬로건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총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도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앞서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여론조사 준비했습니다. 격정지 중심으로 여론조사 많이 실시됐는데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첫 번째 서울 서대문갑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됐는데 우상호 후보와 이성원 후보는 벌써 몇 번째 이 지역에서 엎치락 뒤치락 한 번씩 이기고 지고 뭐 여러 번 주고받았던 관계인데 현재 서대문갑에서 오늘 실린 여론조사 보도에 따르면 물론 언제든지 여론조사는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상호 후보가 48.7% 그리고 이성원 후보가 31.4% 그리고 무소속의 신지혜 후보가 5.8% 여론조사 결과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강남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김성곤 후보가 33.7%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태구민 후보가 42.6% 보이고 있고요. 또 강남갑에는 민생당의 또 정동희 후보가 뛰고 있죠.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구 수성을 해서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25.7%,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32.9%, 그리고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33.5%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TBC와 매일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선거법상, 방송법상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도를 해드려야 하는 내용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셨고요. 이제 여야의 본격적인 슬로건과 관련된 선거운동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낙연 후보가 호남선을 타고 호남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범여 후보들 사이에 잡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집통을 응원하러 간 건데 범여 후보가 만나겠다 못 만나겠다 실랑이가 벌어진 겁니다. 들어보시죠.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 그리고 저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군산을 비롯한 전라북도의 여러 사정도 더 좋아질 것이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대체? 모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사를 드립니다. 식당에 가서 기자들 간담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분들은요, 이낙연 총리랑 나랑 친하다라든지 나는 예전에 이낙연 총리랑 어떠한 인연이 있었다라는 것을 선거운동에 상당히 지금 이용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호남 출신으로서 다음번 차기 대선 주자로 1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상.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낙연과의 여러 가지 인연을 강조하면 결국엔 내 득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렇게 이용호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서 만나서 좀 사진 찍고 얘기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좀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막은 거군요. 막은 거죠. 왜냐면은, 아니, 저렇게 되면 실질적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저렇게 예. 막은 건데, 이용호 후보 대단합니다. 저렇게 예. 가서 저렇게 항의하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한 거 보니까 대단해요. 이용호 후보가 이렇게 항의했어요. 뭐 하는 거냐, 막지 말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변함 변호사님 나갔다 다시 돌아왔어요. 호남선을 타고 이 상당히 애매해지게 그 장면을 본 그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보도에도 정작 그 지역의 후보에 대한 뉴스는 안 나오고 이낙연 총리와 이용호 부소속 후보의 신랑이가 먼저 나가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용호 후보의 약간의 무리수가 성공을 거뒀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충분히 홍보 효과는 발생을 했으니까요. 또 이제 호남 쪽에서 출마하신 무소속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일부는 민주당에서 납득할 수 없는 과정에서 공천에 배제됐었고 나는 당선되면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선대위원장인 이낙연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고 내가 그분과 같이 사진 찍거나 그분이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지역민들이 어필하고 싶어 하겠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오히려 이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더 이제 좀 마음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을 두고 이른바 적통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손혜원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봉화마을을 방문했다는군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 일생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멸시와 질시, 조롱을 받으면서 버텨오신 외톨이 왕따 정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이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국회 진입해서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의 꿈,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자다, 서자다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효자다. 우리는 효자고 네. 나중에 당이 어려울 때 언제나 네. 우리가 부모를 부양할 그 마음가짐이 있는 우리는 효자다. 이경 평론가님 오늘 잘 나오셨어요.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도 하시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권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적자를 찍어야 되나, 효자를 찍어야 되나, 적자가 도움이 되나, 효자가 도움이 되나. 이분들은 좀 효자라고 하고 있고 적자는 따로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 뭡니까? 헷갈리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우선은 저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조금 좀 부끄러운 면이 있고요. 우선 이렇게 뭐 적자냐 효자냐 말이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에 처음에 비례 연합정당을 할 때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은 상황에 저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같이 하자고 여러 번, 우리 그 연합정당, 비례 연합정당을 같이 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들한테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럼요. 했었죠. 그랬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지금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절하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과 같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어떻게든 엮어가시려고 하는데 저런 상황이 내부 회의를 다 들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근데 국민들은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민주당이야 또 뭐 같은 비례 같이 1, 2번인가? 그럼 저쪽에 좀 인물이 조금 더 좋네. 이렇게 하면서 또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을 했지만 거절을 한 당입니다. 효자 아니다. 효자요? 예. 아니 그 자자를 안 붙이면 안 될까요? 자도 아니다. 네. 자도 아니다라는 건데 그러면 장성수 소장님, 권양숙 여사가 앞서서 더불어시민당이 찾았을 때는 이제 만나셨는데 열린민주당 분들이 찾았을 때는 안 만나주셨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예. 만나주기 싫다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다른 일정을 대가지고, 나 사전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내가 피치 못하게 당신들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들이 차 대접하고 내 메시지를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한 건데, 저거는요, 만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개인 의견이시죠? 그렇죠. 곤혹스럽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비례성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인데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엔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적격자 후보들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분들에게 만나준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겐 다른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나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열린민주당의 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게 나오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먼저 하실래요? 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국민 입장에서 뭐 민망하죠. 민주당 부대변인께서도 참 안 봤으면 좋았다는 장면을 말씀하셨는데. 자를 빼라고 했어요. 예. 자,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 정신 얘기하는데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그분의 희망이었어요. 그럼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원칙을 붙잡고 자기 희생을 끝까지 하면서 그 목표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부끄러워해하고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당신도 최악의 선택을 좀 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칙과 특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개인 의견이십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객관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박성규 대변인 개인 의견이세요.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전부 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쫓겨난 사람들 아니에요. 공당에서 본인들이 지금 효자라고 얘기하는 그 모태 정당에서 자격이 없다고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차고 들어온 건 반칙이에요. 그럼 특권으로 뭉쳤다는 건 뭐예요? 저분들 부동산 투기도 했고, 그리고 무슨 조국 관련 사안에서도 또 좀 문제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특권을 행사해오고 그거를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실망이 든 사람들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하에서 들으시면 정말 속이 상하실 거고 대통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죠. 예, 요거는 박성규 대변인 어쨌든 개인적 의견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통합당에는 김종인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슬로건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저들은 심판을 예감하고 떨고 있습니다. 투표만 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은 박상철 교수께서 딱 엎어졌을 때 김종인 대표 이제 안 되나 보다 다 조간신문 해석했을 때 거의 유일하게 아니다. 영입 될 거다. 라고 예언 맞췄는데 슬로건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렇죠. 한 60년 전에 들은 이야기죠. 역시 옛날 분은 옛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아직도 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옆에 있는 박 교수님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분이 아마도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한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왜 뜬금없이 그랬을까 할지 몰라도 이겁니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의 논리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 민주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는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김종인 그 위원장이 과거에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의 여왕이라듯이 뭔가 저분이 나오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질 사람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단 말이죠. 예. 사실 이길 만한 데를 촉이 좋으셔가지고 저는 찾아갔고 스카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과연 지금도 그러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지금 이렇게 뭔가 이게 칼이 아주 남한테 이렇게 위협이 되고 먹혀 들어가는 칼이 있어야 되는데 쓸 칼이 없어요. 뭐 공천 이런 과정 다 끝나버렸고.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섰을까라고 예.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한번 이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말도 이거 개인 견해입니다. 네.
알아서 이제 해주시는군요. 2017년 아주 중요한 시기 때문에 책을 한 권씩 써냅니다. 결국 경제민주화다. 또 2013년 또 3월달에 책을 써내요. 자기 정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 2017년 4월달은 갑자기 대통령 나올 것 같은 제스처를 보였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요즘 나이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나이 많은 줄 알죠? 46년생입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 출마한 사람 중에 최연소자라고 그러죠. 샌더스하고 예. 바이든하고 비교를 하면 이분도 보니까 80대라면 아직 1년이 더 남았어요. 예. 선거 이후에 자기 정치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그림.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왜 그럼 등판하게 됐느냐. 미래통합당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고 또 본인이 아직도 그냥 그저 미래통합당만 돕는 게 아니라 나의 정치도 할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황 여건이 과거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좀 들어선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른바 미래통합당 내에서 자맹을 하던 유승민 의원도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개파 따지지 않고 돕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천 되신 후보님들을 뭐 그 사람이 저와 가까우냐, 저와 뭐냐, 과거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상대 진영에 있으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도울 생각입니다. 제가 원조 친박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입니다만 개파를 따지지 않고 어떤 후보든 돕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섰습니다. 변함욱 변호사님, 당내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줘서 고맙다는 반색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도와줄 거면 어려울 때부터 초반에 도와줘야지 왜 자명하다 이제 나서냐 라는 의견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아마 도움을 좀 기대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그 유승민이라는 그 브랜드가 좀 먹히기는 하니까요. 근데 이제 과거에 친박에서 상당히 적대시하셨던 분이 이제 또 본인도 친박이었었고 친박에 더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은 좀 재밌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에 관련해서도 이제 열린민주당 관련해서 아들 자체를 빼자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총선 후에는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하게 되지 않을까 보죠.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열린민주당이 의석을 얻었으니까 호부 호영을 허하겠다. 유승민 대표는 이제 또 뭐 친박도 내가 도와주겠다. 다들 이렇게 과거 했던 말들을 많이 뒤집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예. 이번에는 다음 순서인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총선 핫플이라는 순서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총선 핫플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대표, 그리고 시민당의 비례 1번 신현영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원유철 도지사 이야기 나왔는데 무소속이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해서 원희룡 지금 최고위원이 됐다라는 말씀 정정해드리겠고요. 심상정 후보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장성철 소장님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재난기본 지원금 특히 좀 파격적인 거예요. 전 가구의 70%에 준하는 분들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각 가정당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준다.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일단은 100만 원씩 주어질 가능성. 4인이라면 3인이면 좀 거기서 깎이겠고 2인이면 좀 더 깎이겠고. 그러니까 대략 전 국민 대상으로 보면요. 3,600만 명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이제 70%를 주겠다고 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문제점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 지금 경쟁적으로 긴급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지금 주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중앙정부에서 좀 총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상정 대표께서 전 가구에게 100만 원씩 주자고 한 것은 어쨌든 이 총선을 앞둔 표심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심상정 대표가 준현동 비례대표제 때문에 여러 의석을 많이 얻을 거라고 했지만 각 비례 위성정당들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의석수를 좀 원하는 만큼 못 얻을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총선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주자라는 파격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당정청에서 의견이 나왔고 이제 오늘 회의를 열어서 정말 70%에 해당하는 가구들에게 4인 가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될 건지 아마 그 윤곽이 오늘 결정된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 이게 결정되면 내일 돌직구쇼에서 또 신문 읽은 남자 등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에 계시니까 이경표 평론가님 좀 미리 좀 알려줄 수 결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에서는 그렇게 소득 70%까지, 근데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는 713만 원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은 좀 더 노동계층을 대변하고 좀 더 서민을 대변했던 당인데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인 가족 기준의 713만 원도 그 소득이 저는 저소득이라고 전혀 보지 않거든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뭐 한 3, 400 벌어서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저의 보통 제 이웃들의 삶인데 다른 당도 아니고 정의당이 저렇게 100만 원, 그것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거는 정말 정의당을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고 너무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아서요? 작아서? 아니면? 전 국민한테 다 준다는 것 자체가 그 금액이 작아서가 아니고 이 금액을 피해 보는 분들한테 좀 적절하게 좀 가야 되는데 이거 전 국민한테 다 준다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그것도 다른 당도 아니고 정의당이 무리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 개인적 의견이세요? 근데 너무 심각하게 말씀하셔서 좀 덜 심각하게 말씀드리려는 건데 지금 정의당이 지금 특히 심상정 그 대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됐을 때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기보다도 여권이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보수 쪽을 겨우 이겨가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달라요. 가서 보니까 단일화는 힘들게 됐고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문재인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한테 다 왔으면,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 것이 내한테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바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모든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대변인 말씀대로 안 맞아요, 이게요. 정의당 정책의 기본적인 틀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은 역시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사정, 이 또 이렇게 저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치인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심사정 대표의 입장이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두 번째 앞플입니다. 한날 한시에 집중적으로 줄을 서서 투표할 경우에 투표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진자, 자가격리자 분들을 어떻게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전 투표 기간을 5일로 늘리거나 투표일을 사흘로 늘려서 충분한 분산 투표를 유도하는 방법도 시급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자가격리 기간을 끝냈고 투표일을 좀 연장을 해서 좀 분산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화두를 던졌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의 여부도 아마 논란이 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세 번째 앞플은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1번을 받은 신현영 후보의 이야기인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1번이 조국 가족을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후보가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논란 당시에 지난해 8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유성정당으로 입당해서 1번 받기 전에 개인이었을 때 한 발언이죠. 조민 씨 논란에 무기력감이 있다. 그걸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느낀다. 조민 씨는 특혜를 받는 좋은 집안 사람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그 이슈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늦게 알려지자 박성희 대변인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네가 뭔데 조국 장관을 비판하냐. 신현영을 제명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현영 후보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입당하기 전에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 비난한 게 뒤늦게 알려지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지금 나오는 어떤 비난의 여론들이거든요. 아마 비례대표 되기 전에 이제 저런 글을 쓴 거잖아요. 저 당시에는 저게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었죠. 상식을 표현한 것이고 방송.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에 저 신현영 대표가 본인이 공천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비례대표 1번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례대표는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각 당의 경쟁 속에서 당이 권유했고 하루 만에 원서 내고 심사 끝내고 해서 결정될 순번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왜? 본인들의 정강 정책과 본인들이 지향하는 방향과 전혀 관계없이 급하게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촌극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걱정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고려해야 할 만한 모든 요소들이 지금 다 묻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 국민을 실망시켰던 것, 또 야당에서 또 잘못했던 것, 실망시켰던 것. 저는 유권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저는 신현영 대표가 비례대표를 보니 저 마음을 가지고 비례시민당 가서 의정활동을 저 잊지 않고 해준다면 그것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 변호사님. 예,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신현영 교수의 말씀 자체가 그분의 상식이었던 것이고, 뭐 다수 국민의 상식과도 부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박 교수님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적인데, 그 이제 국회의원이 1번이시니까 뭐 당연히 국회의원이 당선은 되시겠죠. 들어가신다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에 걸맞춰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당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 다르다고 할 때 자신의 상식에 입각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거는 이제 두 분의 의견이신 거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 장수철 소장님, 네. 제명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심하게 나온 얘기에 따르면 비례 1번인데 어디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표를 구걸하느냐 라는 내용도 실제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친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 신현영이가 그런 말을 했어? 예, 지금 용납을 못하는 건데 이게 상황이 아까 우리가 뭐 효자의 자짜 빼라 얘기도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은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강한 범여권의 위성정당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열린민주당. 그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 내 있고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두 가지 포인트 봐야 돼요. 예. 하나는 저분이 저 팟캐스트에서 한 번만 얘기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어떤 기고나 다른 말을 통해서 더 자극적인 얘기를 했느냐 그런 부분과 저 후보에 대해서 지도부가 보호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지금 이 팟캐스트 하나만 가지고는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나오면 지도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국에 대해서 뭐 또 부정적으로 비판했던 평론이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네티즌 수사대들이 많이 또 찾아내기도 할 것 같은데 예. 저러한 당원들의 일부 의견이 과연 몇 %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질문입니까? 뭡니까? 질문입니다. 아, 질문이군요. 질문 주신 예, 거예요. 예. 네, 그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은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민주당의 전체 당원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죠. 일부 극소수의 당원들이 글을 올려주시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의견을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되는 건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작년이었어요. 작년 8월 달에 팟캐스트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건데 솔직히 그때 그 당시에 그 발언 그것도 전체적으로 무슨 뭐 나쁜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같은 의대생으로서 의전원에 들어간 그 과정에서 특혜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것뿐입니다. 민주당 후보고 민주당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소한 것들 아니면 세세하고 작은 것들까지 다 이거를 당론으로 같이 의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크게 결정할 때에는 당론으로 가는 거지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요. 말도 민주당 당원 이름도 그 민주당인데요. 그런 작은 의견은 나오는 것이 뭐 훨씬 더 좀 건강한 당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 가지 생각합니다. 말씀드려볼게요. 금태섭 시간이 다 돼서 네. 이따 라방에서 하세요. 네. 공산당이냐 무슨 민주당이 이런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2~3할로에서는 민주당의 비례 1번의 조국 저격이라는 주제로 앞서서 장수철 소장님 등등이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 좀 더 편안하게 라방에서 해볼까 합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속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해외에서 보는 수많은 시청자분들도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